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 후 과다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 군. 지난해 10월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뒤 5달 만에 숨진 고 김동희 군. 수술 중 계속되는 인명사고로 인해 그동안 수술실 CCTV 설치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었는데요. 고 김동희 군 유족들이 올린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배경과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감독과 팀닥터, 선배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선수. 이로 인해 체육계의 고질적인 악습이었던 폭력이 다시 한번 드러났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4일 국회에선 이른바 최숙현법이 여야를 막론하고 98.54%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습니다. 그 이튿날엔 스포츠윤리센터가 공식 출범하면서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남기고 간 유산,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과 권한, 한계점 등을 짚어봤습니다. 그의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료사고 관련 수술실 CCTV 설치 문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라며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의료사고 방지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의료소송 관련한 실제 케이스와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당시 25살 권대희 씨가 과다출혈로 사망합니다. 사각턱 절개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졌고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약 한 달 뒤 끝내 숨졌습니다. 권대희 씨의 부모와 형은 병원 측의 과실로 권 씨가 숨졌다며 수술을 한 성형외과 원장 등 3명을 상대로 5억 3,5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권 씨를 수술한 의사가 당시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다가 수술실을 나갔고 출혈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권 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장시간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중태에 빠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유족 측의 주장입니다. 성형외과 원장은 하지만 재판에서 의료 행위에서 예상 외 결과가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며 개인 성형외과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권 씨가 사망한 것은 안타깝지만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병원이나 의사의 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항변입니다. 1심 재판부는 하지만 지난해 5월 병원 측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들이 4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당시 수술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CCTV에 권 씨가 지혈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장시간 방치되어 있던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겁니다. 권 씨를 수술한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지혈 및 수혈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만일 권 씨가 장시간 방치되어 있던 수술실 CCTV 영상이 없었다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로 수술실 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술실 CCTV가 사회적인 약자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루빨리 이루어져야만이 그나마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정의롭게 균형을 맞추는 시작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 실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원고가 전부 승소한 사례는 1% 안팎에 불과합니다. 의료진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비율도 전체 소송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유족들 입장에선 정말 억울해서 소송을 냈을 텐데 일부라도 이긴 경우는 10건 가운데 2건 정도밖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정보를 병원이 갖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의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환자에게 부담하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재판인 측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입증 옛날에 그러니까 단순히 권리, 근거, 요건 사실만 입증을 하면 됐는데 그 중에서도 뭐 오진이나 오처치. 근데 이제는 다 입증을 하라고 또 그래요. 그래가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난 5월 법률방송이 단독 보도한 장염 증세로 종합병원에 입원했다가 입원 당일 심정지로 숨진 11살 지환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하게 걸어서 입원한 아이가 왜 입원 당일 숨졌어야 하는지 부모는 억울하고 또 억울하지만 사고가 나서 애가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갔는데 수술이 늦어졌다는가 이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혼자 병실에서 대소변까지 다 보고 혼자서 다 움직이고 하던 아이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뭔가 왜 이렇게 왔다. 병원 측에서 우리 과실은 없다, 잘못이 있다면 부모들이 입증해보라고 나오면 부모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 장소가 병원이에요. 자, 만약에 지안이가 조금 상태가 괜찮아서 집에 있었다고 하면 집에서 사망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런 걸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엔 지난달 21일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수술실 CCTV 설치 등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고 김동희 군 아버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4일 경남 양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다 특이 케이스로 출혈을 일으킨 김 군은 계속 고통을 호소하다 수술 닷새 뒤인 10월 9일 엄청난 피를 토하며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온 뒤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군은 결국 5개월 뒤인 지난 3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김 군의 아버지는 이에 저는 거대 병원에 비해 약자일 수밖에 없음을 절감하고 있다며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술실 CCTV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답답함과 무력함,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CCTV가 있었으면 저희 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술을 누가 했느냐, 그리고 재마취를 어느 시점에 했느냐, 뭐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으니까 수사하시는 분들도 좀 힘드신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해도 뭐 안에 없었으니까 어떻게 아느냐, 심증만으로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이니. 김 군의 아버지는 철옹성 같은 의료 권력과 책임 회피를 위한 잔혹할 정도의 뻔뻔함을 깨트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뭐 CCTV가 있으면 CCTV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상 진료교육에 기재가 없는 경우에 네. 이 제3자 입장에서는 이거 평가를 할 때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 영역이에요. 기록만 보고 하니까. 아, 네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소송할 때 입증에서 어려운 부분이죠. 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선 연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 등에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번번이 자동 폐기됐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19대, 20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사협회 등의 반대 속에 제대로 논의조차 못해보고 회기 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는 얘기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요. 21대 국회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일단 발의는 돼 있습니다. 이번엔 통과할 수 있을까요? 법안 발의 취지와 내용을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3일 한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고 권대희 엄마 이나금이라는 이름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지난 2016년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절개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숨진 고 권대희 씨의 어머니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호소하는 편지를 김남국 의원에 보낸 겁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9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나면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고 첫날이 법대로 하자이다.
우리나라는 의료사고에 대해선 모든 것이 피해자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것이 고 권대희 씨 어머니의 말입니다. 다행히 권대희 사건은 수술실 CCTV가 있어 다투어 보기라도 했지만 CCTV가 없었더라면 그나마 증거가 없어 이미 무죄로 사건이 종결되었을 것이라고 권 씨의 어머니는 적고 있습니다. 권 씨의 어머니는 이에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하루빨리 법제화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에 편지를 받은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바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재발의합니다. 재발의안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함께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 장면을 촬영 및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CCTV 영상 촬영 및 보존에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의료인 동의가 없어도 환자나 보호자 동의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먼저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워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어 이러한 구조화에서는 부정 의료행위나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우며 의료사고가 나도 환자나 보호자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권리 보호에도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이러한 정보 비대칭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실 CCTV를 설치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의료 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재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고 권대희 씨 어머니가 보내온 편지를 돌리며 법안 통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31일엔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법안 처리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여론 환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나아가 법안에 현재 병원으로 되어 있는 CCTV 설치 의무화 대상도 의원으로 다시 바꿔 적용 대상을 확대해 법안의 실효성을 더욱 담보할 계획입니다. 경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기의료원 산하의 6개 병원에서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오늘 소중한 발제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폐쇄된 수술실 내에서 벌어지는 환자의 인권과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일은 국민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수기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으면 19대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176석을 확보하고 있는 거대 여당 민주당이 이번엔 법안 처리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지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공수처 후속 3법이나 부동산 3법 처리를 두고 대립한 여야가 어제 본회의에서 유일하게 힘을 합쳐 통과시킨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체계의 고질적 병폐인 폭력과 성폭력, 비리와 비위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오늘 로투데이는 이른바 최숙현법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법안 통과 전후 본회의장 모습과 법안 주요 내용을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안 상정에 이은 표결. 본회의 전광판 찬반 표시판이 온통 푸른색으로 덮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재석 274인, 찬성 270인, 기권 4인, 찬성률 98.54%, 반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최숙현법은 그렇게 이번 21대 국회 들어 여야가 힘을 합쳐 처리한 1호 법안이 됐습니다.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총감독을 역임한 체육인 출신인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은 표결에 앞서 단상에 올라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건에 함께 눈물 흘려주신 모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하늘로 떠난 지 40일 만에 청문회와 업무 보고를 통해 그 사람들의 죄를 밝히고 오늘 통과되는 최숙현법을 통해 두 번 다시는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희망인 청년 체육인들이 마음 편히 웃으면서 훈련에만 임할 수 있도록.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인 최숙현 선수는 소속팀 감독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시달리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6월 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여야를 막론하고 11명의 의원들이 체육계 폭력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을 앞다퉈 발의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에 12개의 법안들을 통합해 문체위 대안으로 만들어 올렸고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법안 발의 배경은 다른 건 없고요. 이제 두 번 다시는 우리 최숙현 선수가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스포츠 성폭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이제 폭력이 좀 없앴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 목적에서 체육을 통해 국위 선양을 삭제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넣었습니다. 국위 선양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인권 보호를 넣은 겁니다. 법안은 또 선수와 소속기관회장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표준 계약서를 개발 보급하고 불공정 계약은 점검해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선수 관리와 감독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성폭력이나 체육계 비리를 알게 되었을 경우 문체부가 설립한 독립법인인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체육계 폭력이나 비리에 대한 신고와 접수를 통합해서 관할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이용 의원은 이와 관련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과 비리 문제를 해소하려면 선후배로 얽히고 설킨 이른바 끼리끼리 문화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법안이 좀 통과되면서 이제 8월 5일 날 오늘이네요. 이제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이 되는데 이게 출범되면 좀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좀 어떤 서로 간의 인맥 관계,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관계들을 전부 다 이제 청산을 하고 맥을 끊고 좀 강력한 좀 어떤 조사나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안은 또 폭력이나 비위 체육 지도자의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확대했습니다. 실효적 조사를 위해 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불이익 조치 등을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수 체력 및 건강을 위해 선수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둘 경우 통합체육회지부 등에 등록하도록 해서 최숙현 선수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무자격자에 의한 폭력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등록되지 않은 무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 스포츠 관련 의료 행위를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 등록을 하게 만든 거죠. 또한 체육인에 대한 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 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침해 발생 가능성 차단에도 주력했습니다. 이거는 뭐 여야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또 우리 야당의 협조로 이걸 소위 구성도 빨리 이루고 그래서 법안 소위에서 이거 다뤄진 법이고요. 그리고 또 전체회에서도 또 만장일치로 이견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12개나 되는 법안을 그 대안을 만들어서 한 거니까 의미가 있다고 있죠.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제도로 폭력이나 비리를 근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체육인이나 체육회의 자정 노력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습니다. 최숙현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최숙현법이 여야를 막론하고 98.54%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를 전담할 조직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와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등의 신고 기능을 통합해 신고와 조사를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과 권한, 한계점이나 개선점 등을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이면서도 3년 넘게 코치의 성폭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심석희 선수와 역시 수년간 지속적으로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던 신유용 전 유도 선수, 감독과 팀닥터, 선배들로부터 지속적인 왕따와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선수까지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은 종목을 가리지 않고 음습하고도 끈질기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 깊은 폭력의 이면엔 피해자가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협회나 단체의 무능 또는 외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생들, 특히 이제 미성년자 시절에 나왔던 이런 피해가 지금 막 얘기되고 있잖아요.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혹은 그 주변인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중간 역할에 그런 연맹들이라든가 협회라든가 그 소속 단체들이 최숙현법이 독립법인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를 전담할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이런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조사기구를 일원화해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조사와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제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을 더 강화한 거고요. 네.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징계까지도 신고 접수에서부터 징계 그리고 이런 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 이 가해자는 물론 일단 일종의 방조자죠. 방조자들에 대한 처벌까지도 가능하게 된 거죠. 조사 대상은 선수에 대한 체육 지도자 등의 성폭력 및 폭력 등에 관한 사항과 승부 조작 또는 편파 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여기에 체육 관련 입시 비리에 관한 사항과 체육단체나 임직원의 횡령, 배임, 뇌물수수, 보조금 유용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나아가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도 신고 접수와 조사 대상에 적시해 사실상 체육계 모든 비리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스포츠인권센터회장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이나 단체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스포츠윤리센터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지원 인력이 필요할 경우 경찰이나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조사 실효성을 담보하며 스포츠인권센터에 힘을 대폭 실어준 겁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네. 뭐 여기저기 계속 고소를 했으나 고소가 빨리 처리가 안 됐다 보니까 극단적 선택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사를 기한 내에 빨리 마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서 피해 접수가 됐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빨리 처리하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런 것이 주고 그다음. 개정안은 인권침해 등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한 경우,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조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문체부 장관을 통해 소속기관이나 단체 회장에게 시정 또는 책임자 징계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경우에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구를 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해 센터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등 피해자 보호 방안도 두텁게 마련했습니다.
조사가 들어가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선수하고 피해자 가해자하고 이제 계속 이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있어서 어떤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보호시설도 좀 운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스포츠 윤리센터 신속한 어떤 방책을 또 부여했고.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센터에 실어주긴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당초 40명으로 계획된 인원이 25명으로 줄어든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특히 25명 가운데 선수 피해와 관련 업무를 하는 실무자는 13명에 불과해 협회만 60개가 넘는 대한체육회 종목 전부를 맡기기에는 현재로선 역부족입니다. 앞으로 인원이나 예산 같은 것들을 많이 늘릴 거예요. 그전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 센터를 만들 때보다 굉장히 후퇴했었는데, 또 하다 보면은 불비한 상황이 나오면 그때 또 보완해야죠. 이런 가운데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오늘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 빌딩에 마련된 스포츠 윤리센터를 찾아 이숙진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숙진 스포츠인권센터 초대 이사장은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하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숙진 전 차관이 오랫동안 여성운동을 해온 여성정책 전문가로 스포츠계 인권을 신장시키는 데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숙진 이사장은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성과 전문성, 신뢰성에 충실한 기관으로 자리 잡아 스포츠인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오늘 업무를 개시한 만큼 당분간 신고 접수와 처리는 기존 신고센터가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체육계 인권 침해와 비리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권한을 모두 통합해 받은 스포츠인권센터가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체육계 폭력과 비리를 근절해낼 수 있는 강력한 전위대로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지난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무려 38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참극이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여 뒤인 지난달 21일엔 경기도 용인 양지 SLC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후진적인 인재를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는 걸까요? 관련해서 국회에선 오늘 산업재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 공청회가 열렸는데 로투데이는 오늘 산업재해 관련한 보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9대 국회에서 환노위원장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사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용인 물류센터 화재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 대표 발의한 정부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법안 취지와 내용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법안은 제안위위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을 열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한 해 평균 2,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최근 등장한 플랫폼 노동 등 기존의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새로운 노동 형태의 확산은 보다 적극적인 산업안전 보건 정책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변화하고 있는 노동 환경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제노동기구 ILO의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의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제81호는 충분히 역량을 갖춘 기술자 및 전문가가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확실히 취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기구나 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이나 특수성, 독립성은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주 의원의 지적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과 지방고용노동청 내 일부 과에서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재 구조로는 효과적인 조사, 관리, 감독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순환 배치되고 있는 점은 산업재해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축적할 시간과 기회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한 부서임에도 구조적 문제와 재원, 인력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김영주 의원은 지적합니다. 산업재해로 한 해 평균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연간 산업재해 직간접 경제적 손실액은 25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를 당하는 노동자가 대부분 하청회사 노동자이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로 우리 사회의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이 산재 위험에 더욱 노출되고 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년간 안전주의 의무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의 재범률은 무려 97%에 이릅니다. 위반을 해서 적발당해도 위반 사항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5월 파쇄기에 끼어 참혹하게 숨진 고 김재순 씨가 일했던 재활용 업체의 경우도 지난 2014년에 같은 곳에서 6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사망 산재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줄긴 했어도 현재 한 해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고 산재로 다치는 사람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산재 사망률 압도적 1위인 산재 후진국입니다. 이와 관련 법안은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기계, 설비, 시설, 화학물질 등 유해 위험이 있는 사업장의 다양한 요소들을 관리 규율하며 사고의 수습보다는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로서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함으로써 되풀이되는 산업재해 예방과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여건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장관으로 재임했던 중 2018년 7월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권고한 바가 있었고 금년 4월 말 경사노위에서도 노사정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산업재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국가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한 일터를 보장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청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돼 산업재해 정책과 예방을 전담할 별도의 청규모 정부 조직이 만들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앞서 오늘 국회에서 산업재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공청회가 열렸다는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입법공청회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김부겸 두 후보도 참석해 힘을 실어줬습니다. 입법공청회에선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이 소식은 신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법 설립 입법공청회. 왜 산업안전보건청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는 산업안전보건과 같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행정에 의한 산재 예방 기여도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성이 약한 행정조직에서는 소극적인 행정이나 대중요법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고 더 나아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 행정이 될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 정진우 교수의 말입니다. 정진우 교수는 이를 고비용 저효과 행정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앞으로 있는 문제는 시스템이다.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양적으로만 보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역량입니다. 역량. 조직적인 역량.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현재의 우리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 산재예방 행정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서는 채용 단계에서부터 채용 후 경력 관리, 교육이 삼위일체로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정진우 교수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는 산업안전보건청과 같은 조직적 기반이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정진우 교수는 역설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는 행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산업안전보건청이 물론 구체적인 설립 방안에 있어야 나중에 논의를 별도로 해야겠지만 산업안전보건청이야말로 이런 조직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 사용자 측을 대표해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이무택 한국경총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취지와 개선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산업안전보건청이 거대 규제기구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독 행정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현행처럼 모든 법 준수사항을 관행적으로 적발하는 감독행정의 운영 집행 방식이 유지된다면 감독행정의 조직만 방대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무택 본부장은 이에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산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업종별, 기업 규모별, 재유형별 맞춤식 감독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제재 위주의 사후 감독을 지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안전보건법 단순 위반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다만 사업주를 처벌하고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재해가 되풀이되는 이런 안전보건 행정을 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제재 위주의 사후 감독을 지향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 확보와 자율적 예방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자라. 토론회에선 또 산업안전보건청의 법률적 위상과 사무범위 등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가령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근로기준 관리감독 업무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를 고용노동부 업무에서 분리해내는 게 타당한 것인지, 분리한다면 어떻게 분담할지, 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역할 정립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현재 위험성 평가와 기술 지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관리감독 및 산안법 위반 수사는 고용노동부가, 형법상 수사는 경찰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 사회조정 비서관을 지낸 강문대 변호사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면 관련 부처 간 비효율과 업무 중복 문제 해소가 반드시 선행,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독자적으로 한다는 말은 업무 분량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업무와 좀 명백히 구분될 것이 요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에서 그 업무를 하면 왜 안 되지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부에서 하는 것이 비효율을 초래한다든지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하면 위축 요인이 크지 않다든지 이런 점들이 다시 소명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축사를 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공청회장을 직접 찾은 이낙연 의원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도 함께하겠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산업재해를 없애자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총리실에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안전 업무 가운데서 산업안전이 특별한 분야에서 그 예방과 대처를 좀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도 절감해 왔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도 공청회장을 직접 찾아 산업안전에 관한 국가의 의지를 청 설립으로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면 무슨 그게 있겠냐. 아마 이게 결국은 오늘 경총에서도 오셨습니다만 또다시 감독기관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제 안전에 관해서는 예외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지키지 않고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확실한 아마 징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참석하진 않았지만 역시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도 축사를 보내와 산업안전 전문기관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대표 후보에 출마한 세 후보 모두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공감의 뜻을 밝힌 가운데 김태년 원내대표는 김영주 의원이 법안까지 발의한 만큼 이제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기업형 유튜버들이 나오면서 이들의 영향력도 갈수록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가령 이른바 이들 인플루언서들이 소개하는 패션 아이템들이 곧바로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단적인 예인데요. 이런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업체들에서 뒷돈을 챙기는 유명 유튜버들의 행태를 꼬집는 유튜브 뒷광고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돈을 받고 제품을 광고해주면서 내 돈 내산이라고 내 돈 내고 내가 산 제품인 것처럼 시청자들을 속이는 행위를 비판하는 말인데요. 오늘 로우투데이에선 유튜브 뒷광고 얘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예인을 포함해 유명 유튜버들의 유튜브 PPL과 관련한 논란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78만 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스타일리스트 한희연 씨가 운영하는 슈퍼스타 스타일리스트, 줄여서 슈스스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구두나 지갑, 가방 같은 패션 소품에서부터 정장 등 의류, 집이나 사무실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소재의 생활 아이템들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에 특정 회사 이름이나 제품이 그대로 적시되어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제목에 내돈내산이라는 표현도 눈에 띕니다. 내돈내산은 내 돈 내고 내가 산 것, 즉 협찬이나 광고비 조로 돈을 받지 않고 직접 구입해 직접 사용해봤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자신의 생생한 경험담이 담긴 정보에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이런 호평은 당연히 해당 제품에 대한 홍보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슈스스TV 운영자 한혜연 씨가 지난달 17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바짝 엎드려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슈스스TV에 기대하신 만큼 실망도 너무 크신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 드려야 될지 너무 죄송하고, 또 돌이킬 순 없지만 정말 제가 스스로한테도 정말 많이 실망하고. 한 연예 전문 매체에서 한혜연 씨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해온 제품들이 본인이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해당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광고비를 받고 협찬을 받아왔다고 폭로한 겁니다. 이 매체는 인기그룹 다비치 멤버 강민경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한혜연 씨처럼 특정 브랜드로부터 수천만 원의 협찬비를 받고 제품을 추천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구독자 수 65만 명을 보유한 강민경 씨가 유튜브 채널에 PPL이라고 불리는 간접 광고를 해주고 업체로부터 통상 2천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독자 수가 강 씨보다 13만 명 정도 더 많은 한 씨는 협찬 대가로 보통 3천만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광고나 협찬 사실을 숨기고 내돈내산, 내 돈 내고 내가 산 물건 사용 후기처럼 올린 데 대해 당연히 비판과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사과 동영상에도 불구하고 한 씨의 영상엔 등쳐먹으니까 좋았냐, 어디서 대놓고 사기질을, 엄연히 사기다라는 등의 날선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 씨도 지난달 17일 자신의 SNS에 채널 구독자가 늘어 들떴다, 동시에 여러 브랜드 측으로부터 협찬과 광고 제안이 많아졌다며 많이 부족하고 미숙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납작 엎드렸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거친 비판과 비난이 쇄도하자 강 씨는 현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달 수도 볼 수도 없게 기능을 막아놓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었고 그분이 그 정도의 어떤 명성이 있는 사람이 추천하는 것이라면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해서 본인들은 구매를 했을 텐데, 네. 그것이 다 광고의 수단이었다고 생각하면 본인들이 어찌 보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번 거니까 결국은. 네. 온라인은 이렇게 뒤로는 거액의 협찬비나 광고비를 받았으면서도 겉으로는 본인이 산 것처럼 하는 유튜버들의 만연한 이중 행태를 꼬집는 유튜브 뒷광고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독자 130만 명을 보유한 애주가TV 운영자 참PD가 지난 4일 이른바 술 먹방을 하다 다른 유명 먹방 유튜버들을 언급하며
이들이 모두 유튜브 뒷광고를 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제가 다 밝혀드릴게요. 네. 그렇게 얼른 그 소속사 키워가지고 상장도 하고 팔아먹을 생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다 죽여버릴게요, 제가.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만약에 허위 사실이면 고소하세요.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 이에 유튜브 뒷광고에 거론된 몇몇 유튜버들이 즉각 해명이나 사과글을 올리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비난은 잦아들지 않고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처벌을 촉구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거세지는 논란과 쏟아지는 원색적인 비난에 구독자 수 260만 명을 넘는 인기 유튜버 쯔양은 오늘 은퇴 선언을 하는 등 유튜버 뒷광고 폭로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의 유튜브 뒷광고 논란과 애주가TV 운영자 참PD의 폭로 방송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참PD의 지난 4일 폭로 전에도 비슷한 폭로 조짐이 지난달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에 유명 먹방 유튜버들이 자수 아닌 자수를 하고 사과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반응은 어떨까요?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60만 명이 넘는 구독자 수를 자랑하는 유명 유튜버 문복희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엄청나게 큰 접시에 음식을 가득 쌓아두고 저게 한 입에다 들어갈까 싶게 듬뿍듬뿍 떠서 입에 집어넣습니다. 간장 계란밥과 열라면 리얼 사운드 먹방, 굽네 치킨 고추 바사삭 순살에 시카고 피자 볼케이노 치즈 치박 먹방, 서브웨이 샌드위치 3종 먹방 등 특정 회사 이름과 제품이 들어간 제목들이 많습니다. 사실 BBQ 자메이카 통다리 요청이 엄청 많아서라며 시청자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에 따라 관련 영상을 업로드한다는 글도 눈에 띕니다. 남 먹는 거 뭐 구경할 게 있다고 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800만에서 900만 넘는 뷰를 자랑하는 영상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올리는 영상마다 몇백만씩의 뷰를 올리는 이른바 초대박을 치고 있는 겁니다. 식품업체나 관련 회사에서 광고나 협찬이 붙을 만도 한데 관련해서 문복희는 사흘 전인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른바 유튜브 뒷광고 관련한 글을 올렸습니다. 옷부터 시작해 화장품, 가전제품, 조리도구 등 하루에도 수많은 광고 제의가 들어오는데 먹방과 관련 없는 것은 모두 거절하고 음식은 미리 시식해보고 맛있게 먹은 것만 진행한다는 것이 문복희의 말입니다. 문복희는 그러면서 광고는 협찬이라고 명시해왔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2,5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온통 비난 일색입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너무 역겹다. 얼굴 까고 하는 짓거리하곤 돈은 필요한가 보네 같은 원색적인 비난이 넘쳐납니다. 협찬과 광고는 다른 개념이다. 협찬은 음식만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이고 광고는 돈을 받고 음식을 광고해주는 것을 말한다. 광고라고 표기한 적 없다며 조목조목 사례들을 들어 비판하는 글들도 눈에 띕니다. 이에 문복희는 뒷광고와 관련한 해명 아닌 해명글을 올린 바로 다음 날 곧바로 사과문을 올리며 납작 엎드렸습니다. 유튜브 시작하고 광고 표시에 있어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광고임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다. 심각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정말 죄송하다. 고정 댓글에는 제가 가져왔다고 써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고 지나가는 더보기에는 협찬 받았다고 적었다. 죄송하다. 광고와 협찬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광고를 협찬이라고 적었다. 죄송하다는 것이 문복희의 사과입니다. 문복희는 그러면서 조금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어제의 글이 너무 창피하고 당장이라도 삭제하고 싶지만 앞으로도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대로 남겨 항상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댓글 반응은 일부 수긍하는 글들도 있지만 오늘은 뭐가 땡겨서 어쩌고 오늘은 뭐가 맛있을 것 같아서 저쩌고 하면서 내 돈 내산인 것처럼 해놓고 결국은 광고였다. 이게 기만이 아니고 뭐냐. 진짜 황당하다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문복희뿐 아니라 구독자 377만 명을 보유한 햄지라는 닉네임을 쓰는 또 다른 유명 먹방 유튜버도 지난 3일 뒷광고와 관련해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고의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더보기란 하단에 유료 광고를 표기하여 시청자들을 기만한 점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는 것이 햄지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용자들의 비판과 비난이 이어지자 햄지는 어제 단 1원도 탈세를 한 적이 없다고 일부 논란이나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구독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고 싶어 편법으로 유료 광고를 잘 보이지 않는 더보기란 하단에 숨겨서 표기했다. 죄송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유명 먹방 유튜버인 닉네임 찌양과 상윤스, 나름이, 공혁준 등도 이런저런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유튜브 뒷광고를 둘러싼 파문이 커지는 모양새인데 업계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유튜브 뒷광고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를 보도한 신세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거 뭐 쭉 들었는데 이거 사기죄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네, 네티즌들의 반응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제 사기로 번 돈 범죄 수익으로 다 뱉어내게 하고 네. 이제 형사 처벌을 해야 된다. 좀 이런 격한 반응들입니다.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기죄 성립 처벌은 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사기죄를 규정한 형법 제347조 1항을 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기망이라는 말은 이제 누구를 속인다라는 이런 뜻인데 네. 여기서 일단 기망은 좀 논외로 하더라도 네. 유명 유튜버들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라고 이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시청자들이 유튜버들에 속아서 물건이나 제품을 샀다고 하더라도 네. 유튜버들에게 뭐 직접 돈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즉 광고주나 업체로부터 유튜버들이 돈을 받고 네. 돈을 안 받은 것처럼 시청자들을 속였다고 해도 이 형법 제347조 1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뭐 사기죄 처벌 다른 조항은 더 없나요? 네, 형법에서 이 같은 조 2항은 네.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네. 이게 돈을 준 광고주나 업체의 물건을 구입했다면 네. 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네. 이제 이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네. 이제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은 이 사기죄 기망행위 성립에 대해서 네. 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신해성실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시인이 될 수 있는 정도라면 남을 속인 걸로 볼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그럼 여기서 돈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네. 이 시인할 수 없는 정도의 기망으로 볼 수 있겠냐 하는 게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정도의 좀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네. 원산지나 뭐 성능, 효능을 이제 허위로 적시를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돈 받은 사실을 제대로 이제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이제 사기죄 처벌 가능성은 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네. 이거 뭐 광고 관련한 법안으로는 처벌할 수 없나요? 광고 관련한 것은 표시 네.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법 제3조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 조항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법안은 그러면서 금지되는 광고로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그리고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 또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나 광고, 또 비방적인 표시 및 광고 이렇게 4가지를 적시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들을 좀 자세히 보면 전부 네. 광고 내용에 관한 것들입니다. 네. 이제 거짓이나 과장, 비방 등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제 쉽게 말해서 광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처벌을 하는 거지. 네. 이게 돈을 받고 하는 광고인지 알리지 않은 거 이런 것 자체는 여기에 좀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겁니다. 네. 따라서 현실적으로도 이게 광고법 위반으로 유튜버 네. 뒷광고를 좀 처벌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에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한마디로 뭐 돈 받고 하는 거면 광고나 협찬 받고 방송하는 거다라는 거를 좀 시청자들이 쉽게 알 수 있게 고지된 상태에서 방송을 하라는 건데요. 네. 이제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면 안 되고 이제 유료 광고다, 대가성 네. 광고다 이것을 명확하게 표시 문구를 게시물 제목 등에 좀 삽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그럼에도 좀 한계는 있습니다. 네. 이를 위반할 경우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딱히 위반 행위를 좀 규율할 법안이 현재는 좀 미비해서 처벌이 어렵다는 점인데요. 네. 이게 다만 공정위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네. 이를 따르도록 한 만큼 이제 유명 유튜버들이 뭐 광고 방송인지 알려야 하는 걸 몰랐다, 네. 뭐 어디다 어떤 식으로 고지를 해야 되는지 몰랐다라는 이제 좀 피해가기는 좀 어려워진 만큼 네. 뒷광고 업체 효과는 좀 일정 부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가이드라인은 네. 다음 달인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네. 뭐 그래도 법적으로 좀 명확하게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런 문제인식은 좀 오래되어 네. 왔는데요. 이제 지난 20대 국회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원유철 의원이 네. 인플루언서들이 대가성 광고를 한 경우 이것을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네. 이제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인플루언서 법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유명인의 뒷광고에 대한 규제 규정이 전무하기 때문에 네. 이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였는데요. 네. 그리고 또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인터넷 유명인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네. 돈이나 협찬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 전부 처벌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지만 네. 사실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검색해 보니까 네. 이제 21대 국회에선 아직 그런 관련 법안은 발의되는 게 없고요. 네. 관련 법 발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결국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 즉 뒷광고 같은 이런 시청자나 이용자를 속이는 형태의 광고 행위는 네. 시청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최 교수는 법적인 제도 마련과는 또 별개로 네. 유명 유튜버들이 네. 스스로 그 막강한 영향력에 걸맞게 행동을 해서 네. 이제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아울러 강조를 했습니다. 뭐 인플루언서니 유튜브 뒷광고니 어쨌든 세상이 많이 바뀌긴 바뀐 것 같은데 세상이 바뀌었으면 그에 걸맞게 법 제도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